정말 세종은 아무리 칭찬해도 다 칭찬을 못하는 그런 왕이에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직접 논쟁에 뛰어들어요. 신하들하고 직접 논쟁을 합니다. 이 역사책은 모름지기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나름 사관이 분명했는데 그 사관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들 직자 써서 직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 서술 방법하고는 역사 서술 원칙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는 교훈이 돼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고쳐서 써야 된다. 이걸 이제 개서, 고칠 개자 써서 개서라고 하죠. 개서주의하고 직서주의가 부딪히는데 다수는 개서주의죠. 그런데 세종이 왕이 직접 직서를 주장을 해요. 이거 하지만 논쟁도 벌이고 거의 이 논쟁이 거의 싸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 책이 완성되는데 세종이 몇 년까지 왕을 했죠? 한 30년 했죠? 30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신뢰성 이런 게 있죠. 조선시대 내내 고려 역사를 몇 번 편찬을 했어요. 동국통감부터 해가지고 여사제강, 휘찬여사 쭉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사료로 사용을 못해요. 오히려 세종이 만든 고려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직설을 했다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뒤책들은 오히려 개설을 했어요. 사료로 못 쓰는 거죠. 세종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개설을 안 하고 직설을 한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런 문제들, 특히 이 세종이 또 아주 각별한 사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은 지성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조차도 중국과 관계가 되는 고려의 용어들, 그게 이제 폐하, 황제 이런 거죠. 이건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자가 세자로 바뀌어 있다거나 대사천하라고 하는 천하의 대사면을 한다는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것도 바꿨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노무용 선생님이 밝혀주셔서 고려 황제국 요 이미지를 그때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연구는 정말 이 고려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조선과 다른 500년이었구나. 국격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다음에 고려사 연구는 그 전하고 이 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고려라는 나라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에서 건국이 됐고 지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신라 시대 왕건의 젊은 날은 얼마나 시골 사람이었겠어요. 경주가 서울인데 개성 사람이잖아요. 저 오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전부 동의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대표로 왕건을 추대해서 고려를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언제까지나 저 개성의 호족이라고 그냥 우리하고 어깨동무할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왕건의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까지나 저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낼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 이제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과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본관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지방 세력의 위치를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의 지배층을 일렬로 세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격이 높은 지방들, 그러니까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 뭐 개경 수도니까 빼고 남경, 동경, 서경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도호부와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부, 군현이 있고 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향소부곡 진역장처가 있고 이렇게
지방 제도를 어떤 서열을 딱 매겨놓고 그 다음에는 성씨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씨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걸. 그렇죠. 예. 여기에 또 양인이냐 천민이냐 하는 신분제가 또 있고. 그래서 이 종으로는 정호, 백정, 잡척,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고 횡으로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본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고 그러면 이런 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나라에서의 지위는 예컨대 주현의 정호다. 나는 부곡의 잡척이다. 나는 천민이다. 그러니까 이 표 안에 내 자리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온 나라 사람들의 위계를 잡아놓는 이 역할이 본관제라는 거죠. 누구한테 표를 주면서 너 자리 어딘지 찍어봐.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해결하는 겁니다. 본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본관이 충주야. 성은 유씨야. 그러면 대단한 분이시군요. 나는 본관이 어디 부곡이고 거기 유씨야. 그러면 지배층이긴 한데 좀 떨어지는 지배층이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본관이 공주인데 성이 없어. 넌 그러면은 평민이구나. 나는 본관이 어디 용산인데 용산이 고려시대에 용산처예요. 향소, 부곡, 진역, 장처 할 때 그 처거든요. 나 용산인데 성은 없어. 그러면 너는 잡척이구나. 이 본관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본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골품제는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라는 성격이 강하죠. 이거를 지배층 내부의 그 촘촘한 그 차별을 이거를 없앤 게 고려 왕조가 건국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고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긴 역사 속에서 신분제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역사학자들 생각으로는 한 청동기 시대부터 신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청동기 시대 이후 지금까지 한 3,000년 정도 유지됐던 신분제가 근대로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런데 이 신분제가 있는 동안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 둘로 나뉘지만 양인 내부의 신분 차별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역사의 발전의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배층 내부에서조차 촘촘하게 신분 차별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건 전부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고려에 들어오면 이제 지배층을 전부 정호라고 하는 신분으로 묻게 되는데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 아래 신라의 그 지방에 많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평민 양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향소, 부곡, 진역, 장처에 사는 잡척들은 같은 양인이지만 차별을 받는 양인으로 있던 이런 상태를 거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제 양인 내부에 그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의 차별은 계속 있지만 그 양인 내부의 그 차별을 점점 옅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역사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했을 때 고려의 토막은 골품제를 없앤 것, 다만 양인 내부의 백정과 잡척의 차별은 아직 없애지 못한 것, 그리고 조선에 가서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본관제는 아주 상위에 지배층만 자기 본관을 과시할 수가 있었겠죠. 성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본관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런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나를 규정하는 수단이에요. 성이 없는 일반 농민, 이 백정의 경우에는 너는 본관이 어디야? 그 본관을 떠나면 안 돼. 이런 식의 규제 수단이 되죠. 하지만 그 상층에 그 성씨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본관이 어디고 성은 뭐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던 건데 이게 조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이동해 가면서 살고 이러면서 성씨를 일단 거의 다 사용하게 되고 노비 천민이 아니면 성씨가 다 있게 되고 일반 양인들 이제 우리가 조선의 그런 양인들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는 본관이 있을 수 있지만 양반들 빼고 일반 백성들은 본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관의 의미를 정작 바꾸는 거는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했던 양반이 100%로 늘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조선 후기에 일어나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양반은 자기들이 원래 양반이었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이 아니었다가 양반이 된 사람은 자기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해지고 족보는 당연히 본관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본관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100%가 양반의 후손이고 족보가 집집마다 다 있다면 최소한 조선시대 2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 노비의 후손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당연히 50%가 넘으니까 중간에 이 백성이 과반수가 되어야 상층의 양반들이 특권 신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양반이 50%가 넘으면 특권이 없어져요. 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었던 그 백성들의 후손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진짜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본관제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나라 바깥에는 황제국이라고 한 이걸 가지고 국제 관계를 맺는데 이 국제 관계를 맺을 때 한 가지 조심해서 바라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제, 천자 그러면은 중국에 있다고 알고 있죠. 물론 이때 이 중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로 중국이 아니고 개념도에서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지형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지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천하의 개념을 그리는 거예요. 이 개념도를 보면 가운데 큰 나라가 있고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는 마치 우산을 탁 폈을 때의 우산의 꼭지 같은 이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중국이라고 한 거예요. 이 중국에 황제가 있고 천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고려의 국왕을 황제라고 하고 천자라고 한다면 저 중국의 황제 천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도 하나의 천하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천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개의 천하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나의 천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의 천하의 그 중심은 명나라의 천자고 우리는 천자 황제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고려시대 사람들은 거기도 천하고 우리도 천하고 이론적 천하관, 다원적 천하관 이걸 갖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 천자를 칭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그 관계가 대등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약소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상하관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 책봉을 받을 때는 황제로 고려국 황제 이렇게 책봉받지 않고 고려 국왕으로 책봉을 받는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바깥으로는 왕이 되고 안에서는 황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외왕내제라고 하는데, 황제국과 외왕내제는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의 위치는 외왕내제로 잡고, 고려 안에서의 통치는 본관제를 가지고 하고, 요 두 개가 이렇게 안팎으로 결합을 하면서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